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장내에 계신 분들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같이 또 한번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삼성과 CJ 인사팀에서 인사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 10년 정도는 이제 취업교육 분야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갑고, 보통 이제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제 대규모 강의, 특강 이런 좋은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니즈를 다 반영드리지 못할 수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통하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이렇게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채용 시장이 늘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열정은 항상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식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말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복습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좀 점검하시고요. 오늘은 최대한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가 좀 진행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으로 좀 보고 계실 텐데, 강의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전달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쓴 책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께서는 자신만의 필살기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필살기를 통해서 가산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야, 오늘 굉장히 뻔한 얘기 하겠구나, 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지만 그 알고 있고 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기본기가 어떤 거냐, 바로 나다움입니다. 제가 이제 면접에 참여해서 공공기관에서 항상 이제 우리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주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감추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단순한 이야기를 오늘 굉장하게 복잡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다움이 무엇이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공공기관의 특징과 채용 시스템의 본질, 그 다음에 뭐 트렌드, 뭐 이런 부분들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합격 전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이 자소서 면접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시면은 저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업을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박수와 환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채용 환경 분석을 좀 볼 텐데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제 얼굴을 보시면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취준생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항상 제 주변에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한 거와 마찬가지다 버리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뭐 채용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스펙, 단군 일의 최고 스펙을 쌓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항상 이 신문 기사에 도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30%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핵심적인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기관의 특징과 채용 시스템의 본질, 그 다음에 트렌드, 이 부분으로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이 내용을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다움이라는 게 뭘까? 여기 보시면 맞춤형 준비와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소재보다 행동이 우선돼야 된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자소서와 면접에 적용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공기관을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개 기업만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내가 비록 가고 싶은 공단과 공사가 있지만 그 기업만 준비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1년에 겨우 2번의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관과 직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은 보통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 경험, 그리고 이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있죠. 문제 해결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정보 수집, 직업윤리, 그리고 이제 입사의 의지, 내가 얼마나 이 기관에 입사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지난 수년간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입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한 번도 지원 동기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소서마다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접근하셔야지, 남들이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서에 잘 쓰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 괴물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원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걸 모두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분산되다 보면 여러분 다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세부적으로 기관과 이 직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구 조건을 좀 충족시켜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외로 감점을 당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선생님 누가 이런 거 요즘에 실수합니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은연중에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점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면접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이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면접에 가서도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출하지 말라고 지시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의 어떤 채용의 형평성 때문에 개개인마다 답변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답변의 길이, 답변의 시간 제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제가 지원 동기 몇 개 보여드려 볼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기업인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제과 여기 나와 있는데 지원 동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자, 일단 여러분들 표정이 뭐야,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친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요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도 중간 이상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돼요. 공공기관의 지역기초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원자 99%는 면접장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 강점은 경청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서를 이해한다는 게 기본이 뭐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글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본만 지켜도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공기관 지원하시다 보면 선생님 저 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입이잖아요. 물론 면접장 가게 되면은 저처럼 면접관처럼 생겼는데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신입은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무조건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다 보니까 이 경험은 안 돼. 이 경험은 못 쓸 거야. 어차피 이 경험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니까 취업 준비가 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경험, 가장 좋은 소재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걸 놓치면서 단순하게 직무 관련된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작 이 질문과 이 자소서 면접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윤리 능력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너무나 내가 원칙을 잘 준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직무 관련된 경험이지만 원칙 준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어떤 게 합격하죠? 당연히 전자가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다운 소재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목적성과 당위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이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내가 나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경험이다 라고 한다면 공익에 가까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봉사활동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내가 행동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익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당위성은 내가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더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일수록 좋은 경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 제가 그러면 어학연수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은 안 좋은 건가요? 이 순위잖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도 무엇이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직업윤리면 직업윤리와 관련된 행동들,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행동, 그게 많이 들어간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인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코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중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안 볼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이 강의에서 나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나다움을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줄여야 된다? 상황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상황이 몇 번까지일지
답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온라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계신 분들 몇 번까지가 상황 설명일까요? 몇 번? 1번, 2번, 3번. 3번 굉장히 많네요. 4번, 5번. 없어요? 네, 좋습니다. 상당 부분 정답을 맞추셨는데 3번까지가 상황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체 글자 수가 500자짜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무려 74%에 해당되는 346자를 상황 설명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남은 글자가 지금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20% 안에 과연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 저도 불가능합니다. 15년 동안 이 취업 분야에서 종사해온 최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펼쳐보신 다음에 상황 설명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칠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모두 다 덮일 겁니다. 그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좀 148자를 통해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난도질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이다 보면 제일 노란색 부분으로 해서 75자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하면 전원 이용 가능한 스터디룸 운영관리 대학 행정조교 당시 취업 학업 프로그램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조사, 앞뒤 내용이 중복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남발하기 때문에 선생님 더 이상 글자 수를 못 줄이겠습니다. 물론 내가 작성한 내용은 내가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줄여달라고 해. 한 글자당 100원 주겠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한 3,000원이면 30자 금방 줄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거 하나만 더 맞춰보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몇 번까지가 행동일까요, 여러분들? 몇 번까지가 행동일까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은 없을 거고 2번까지다. 2번, 3번, 4번. 좋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수준이 이게 분명히 평균 이상인 게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2번에서 거의 선택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당연히 여기선 4번입니다. 4번. 왜 정답이 4번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격의 단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성격의 단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성격의 단점이 무엇이다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단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 단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나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평가자가 보고 싶은 여러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어렵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때요? 이 내용을 보면 자소서 면접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칙을 준수했던 경험,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친구랑 일해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행동은 어때요? 정직하게 혼자 시험을 응시했잖아요, 그렇죠? NCS는 행동 중심이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각을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친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맡겨서 정직하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걸리면 큰 화를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입사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편법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은 정직했지만 생각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생님, 제 행동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해서 저에 대한 차별화를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훌륭한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얻은 성적이 낮은 성적이 부끄럽진 않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봐보시겠어요?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요건 느낌이 어때요?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 친구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이 친구는 당연히 함께 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 자체로만 봤을 때 행동은 되게 단순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 하나야. 근데 생각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건전하고 소비자, 고객, 그리고 민원 응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내용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속도가 좀 빠른가요? 들을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취업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 표정도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상황을 줄여야 된다, 적절한 생각을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자, 행동을 강조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NCS 그 직업기초 능력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강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뭐 창의성이라든지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NCS 가이드에 이미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읽지 못한다는 게 그게 함정이긴 한데 그 안에 이미 요약된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할 때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레시피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구나, 이런 범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부분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뒷부분에 제가 소통 관련된 경험도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은 저는 소통 능력이 강점이에요, 전 정직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강점입니다 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본인이 어떻게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6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50분 안에 랩 수준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다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고정관념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정량적인 성과라고 하죠. 수치화된 성과입니다, 여러분들. 수치화된 성과가 좋은 성과고 수치화된 성과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들 수치화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을 수는 있어요. 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 1등 했어요, 이거 좋은 소재죠? 왜냐하면 자 이때 참가자가 2명이었는데 자 1등 했으니까 좋은 소재 아닌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좋은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됐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요. 반대로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1등, 2등, 뭐 자격증 취득 이런 건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칭찬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정성적 성과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혹시 사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가게의 키를 맡긴 적이 있나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거는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도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조건 수치화된 결과로만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버리고 제거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요 합격 전략에 대한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미리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선결과제라는 개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들었겠지만은
산업 공부, 기업 공부, 직무 공부,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이걸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오셔가지고 가고 싶은 기관의 담당자님께 가셔서 현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나요? 그거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혹시 애로사항이 있나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술적으로 어떤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직무기술서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사보를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인터뷰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디테일한 자소서 면접이 나온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내일 이외에도 하루에 20-30분만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고 싶은 기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담당자님 명함 같은 거 받으셨나요? 혹시 그분들이 지사에 근무하시는데 오늘 오셨다, 그 명함에 지사가 있으면은 그 지사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지점이나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익히면서 내가 과연 이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사보라든지 웹진을 읽으시면서 그 기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결 과제는 아마도 앞에 트렌드라든지 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얘기 정리하고 오늘 이제 실전 대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소서 면접에 대한 부분 녹여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게 오늘 저희 주제였잖아요. 그럼 자소서 면접에서 몇 가지 포인트 잡아가지고 강조 한번 드려볼 겁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고 싶은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소통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거든요. 약간씩 느낌이 좀 다르죠. 기관마다 설득했던 거 아니면 다른 세대와 소통했던 것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은 아마도 반드시 써야 될 거예요.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과 관련된 경험은 분명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미 나다움에 대해서 상황을 줄이고, 그렇죠? 상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거냐, 그러려면 NCS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소통 경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소통에 자신 있죠? 소통에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면접 때 근데 대부분 경청을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청을 평상시에 어떻게 잘하시는 편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경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강의를 경청하고 계세요? 메모하시고 아이 컨택 해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우리 강사가 이야기한 게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경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근데 경청이란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경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람도 경청하고 있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다움을 보여줘야 돼. 예를 든다면 제가 경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취업 분야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오히려 경청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하기 위해서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전 노력을 하고 왔다. 그럼 어때요? 이것도 이 친구의 경청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청과 관련해서 100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그냥 경청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청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느낌이 어때요? 그냥 수없이 많이 봐왔던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자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앞에 있는 내용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친구 뽑고 싶어요. 확실하게 뽑고 싶습니다. 엄청 뛰어나서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소통하는 스타일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뽑고 싶어요. 이 친구는 소통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설득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당사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하면서 소통을 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셔가지고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지? 그 사람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화려한 걸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너무 이 상황 설명을 적느라고 그 대서사시 여러분들 그걸 적다 보니까 더 이상 글자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꼭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잔잔한 그런 질문들이 있죠. 소제목 꼭 써야 되는, 안 써도 돼. 예,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소제목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정직의 화신 뭐 이런 이상한 거 얘기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명확하게 평가자가 읽기 좋도록 저 이거 강조할게요, 그런 식으로만 써주셔도 되고요. 소제목의 개수는 질문의 세부 개수와 비례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질문이 몇 개예요? 질문이 2개잖아요. 그럼 평가자는 몇 개 보고 싶은 거예요? 2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소서가 500자 1000자면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제목에다가 그냥 지원 동기, 지원 노력 이렇게만 소제목을 써주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센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 멋있는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소제목을 왜 써야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성 방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제목과 2갈씩을 확실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줄이시고 역할을 줄이시고 생각 뭐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동이다. 생각과 행동이 전체 자기소개서에서 50% 이상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각과 행동 부분을 전체 글자 수의 50% 이상을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면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면접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수강이 아니라 이제 워낙 이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보니까 그래도 정답도 많이 맞추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간에 질문 있다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아마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여러분들 이제 관심도 좀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양한 면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전공 면접, 뭐 직무 면접, 뭐 구조화, 토론, 토의, PT, 상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딱 내용만 보게 되면 내가 이걸 다 준비해야 돼?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다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기업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면접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이걸 다 준비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여러분들 어떤 면접이 좋아요? 면접장에 혼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같이? 혼자? 상당 아마 70% 정도는 혼자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상한 애 앉아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 내가 뭔가 얘기하려다 보면은 자꾸 하여튼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냥 혼자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멘탈이 약한 편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왜? 다대다 면접은 내가 한번 갈굼을 당하잖아요. 괜찮아. 왜? 내가 갈굼 당하고 옆에 애도 갈굼 당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개별 면접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대다 면접에서는 옆에 있는 지원자들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선수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괜히 옆에 가가지고 이 친구 이게 되게 잘하네, 이 친구 되게 다 잘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 답변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옆에 있는 지원자들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와 임원, 보통 이제 1차와 이제 경영진 면접 2차 이렇게 나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은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해요.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면접위원이랑 같이 볼 때도 있고 외부 면접위원만 보는 면접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뒷부분에 이제 그걸 제가 시사점을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무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량 면접, 뭐 전공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구조화 면접을 볼 때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학생 회장이었다. 그때 뭐 했는데 축제 준비했다. 어떤 거 했었냐? 애들한테 역할 분담 어떤 애들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 분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잖아요.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선수예요. 선수. 맨날 밥 먹고 그냥 하는 게 면접이야.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못 주기 때문에 꼬리 질문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을 검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참여하는 면접은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면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들은 나한테 굉장히 깐깐하고 구조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보러 간다, 경영진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럴 때는 이분들은 사실 질문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의미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직업기초 능력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임원 면접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질문의 그런 범위를 굉장히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그럼 위대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그럼 우리 기업은 존경받는 기업인가요? 위대한 기업인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답을 외울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4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직무수행 능력, 직업기초 능력, 로열티, 직무수행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 결국은 이 4개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예의 범절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면접에 이제 가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만 좀 진짜 기본기,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 어떤 게 있느냐?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공공기관은 이게 더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저희 제자 중에 공공기관 지원자였는데 11번 면접에 떨어지고 저한테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얼굴에 탈락이라고 써져 있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거의 땅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 대단하다. 내가 이제까지 필기를 이렇게 11번 합격한 사람 처음 만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사기업에 비해서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기업 지원한 친구들이 있으면 야, 이 친구 뭐 마케팅, 뭐 공모전 했고 인턴 했고 뭐 자기,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뚫어가지고 1.2대 1, 기껏 해봤자 뭐 3대 1, 물론 이제 배수가 높은 공공기관도 있긴 하지만 면접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거의 합격의 8분 응선을 넘은 겁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면접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매일 얘기를 합니다. 면접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 네. 아무리 갈궈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눈앞에 필기라는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90% 이상의 경쟁자들은 면접 준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 합격한 다음에 나 지금부터 면접 준비하면 늦은 거 아닌가? 다 그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리 하면 좋겠지만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면접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의외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제가 면접까지 참여하다 보면은 제가 좀 질문을 좀 어렵게 드리는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들 한숨을 쉬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이미 표정이 나는 포기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본인도 그냥 오늘 좋은 경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은 아까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2번째는 블라인드 그리고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좀 보다가 이 친구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면접이 좀 빨리 끝나거나 형식적인 면접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외부 면접위원은 뭘 받았어요? 월급은 아니지만 수당을 받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는 계속해서 성의 있게 질문을 줘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면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면접은 대화인 거잖아요.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면접 직전에 이런 답을 많이 외우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이건 누가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향이,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 질문도 항상 준비했다가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면접관의 질문을 잘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대화이기 때문에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을 해라.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은 이제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100점 만점마다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100점 맞아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은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 가장 답답한 지원자가 누구냐면, 제가 면접 몇 건을 참여해서 정말 안타깝고 진짜 왜 이렇게 하지? 너무 정말 옆에 가서 알려주고 싶은 지원자가 어떤 지원자냐면, 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우리 지원자님 그 조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동안 함께하기 어려웠던 팀원은 어떤 유형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짜 멱살 잡고 싶었어요. 아니, 이걸 물어보려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거 면접이야, 나 정신 차려야 돼, 나 여기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방어해야지 해서 저 다 괜찮은데요? 저 팀워크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요? 저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면접관이 질문을 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NA, 평가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러면 합격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답변은 소멸되지만 태도는 각인이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동문서답.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팀워크 경험을 준비한 거예요. 저 완벽해, 나 동아리에서 팀워크 경험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근데 면접관이 동아리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할 때 팀워크 경험 얘기해 보세요. 면접관님, 제가 동아리 할 때 팀워크 경험이 있는데 요거 얘기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면접관이랑 내고 치려는 분들이 계셔. 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동문서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적 갈등에 이제 휘말리면서 그 1초 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외운 걸 얘기해요. 왜? 불안하니까. 내가 외운 게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면접관은 자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면접관이 정확하게 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면, 네, 면접관님, 제가 동아리에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어 반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셨다가 최소한 그 경험 안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회피.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제가 팀워크 관련해서 완벽한 답을 준비를 했어. 이거 기가 막혀. 나 이것 때문에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면접관이 얄밉게 이 질문을 안 하고 우리 지원자 팀워크 실패했던 경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인생이 나를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또 내고 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뭐? 없어요. 저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되면 면접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친구 나중에 같이 일할 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은 회피하겠구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면접관님, 제가 분명히 실패한 경험이 있을 텐데 긴장을 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기회 주시면 제가 면접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고민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은 안 했지만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런 태도를 취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박 저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게 진짜 말 그대로 0.1초 만에 반응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 지원자 제가 봤을 때는 이력상에서 우리 공사와 관련된 이력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면접은 끝났어요, 여기서 벌써. 근데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뭔가 지적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발끈을 해요. 왜? 마찬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 오늘 끝이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부정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뒤에 답변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면접관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으로 좋은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상했어. 면접관은 죄송하지만 치사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 입사해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 야, 이 친구 되게 발끈하겠구나, 일하기 피곤할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답변 내용과 관련 없이 이 친구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오늘 하늘이 빨간데,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하늘이 빨간데 어떻게 왔느냐? 하늘 파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네, 면접관님, 하늘이 빨갛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 퇴근할 때쯤 되면은 파래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만큼 거기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식적인 답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지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 임직원이라면 그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공익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위해서 그동안 20몇 년, 30년을 준비하고 왔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 배치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당연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면접관님한테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진 않겠습니다.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내색하게 된다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면 거기서 이제 그 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야, 이거 안 돼, 면접이야, 면접.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면접은 면접이 아닌 거예요. 면접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지 로봇처럼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오늘 진짜 많았으면 언제 한번 진짜 한 12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게 이제 방금 내용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선생님, 저는 갈등 관리된 경험을 외워왔어요. 좋아요, 외운 건 좋은데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준비했던 질문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것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달력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갈씩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선생님, 두 갈씩으로 얘기 안 하면 잡아가나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들. 두 갈씩으로 얘기하면 좋은 거지 두 갈씩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원자,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준비하셨어요? 준비 못했어요? 준비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갈씩으로 답변을 못해요. 면접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건 두 갈씩으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건 해줘야 됩니다. 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 범위 안에서 두 갈씩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말하는 게 너무 좀 초딩 같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이런 식인 거야. 주장, 이유, 사례, 재강조.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피곤해가지고 집에 안 가가지고 며칠 알아 누워서 한 달 동안 강의를 못했어요. 저 그래서 지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장, 이유, 사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버드 글쓰기 방법이에요. 이미 검증된 방법인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쓰시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 동기, 어떻게 해야 되게 돼요? 저는 비전을 공감할 수 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에 공감할 수 있다면,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성장과 함께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전에도 공감하고 있고 내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노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 뭐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간결 명확하다라고 일목요연하다는 게 이러한 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느낌으로 내가 분명히 이 질문에 답변했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내가 왜 꼭 이런 질문 답변할 때는 왠지 뭔가 논리적이지가 않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완성하기 전에 구성부터 완성을 하세요.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냥 토론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12시간짜리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자, 토론 면접은 우리가 이제 멱살만 안 잡으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토론 면접관으로 공개 토론 모의 면접을 진행할 거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토론 토의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자, 개방성이 뭐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찬반 토론, 그 다음에 토의 면접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팀의 어떤 의사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성과 개방성,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팀이 몇 개예요? 찬성과 반대 팀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은 부서인데 입사해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럼 그 사람이 나의 다른 팀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과 토론, 토의, 합격은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런 사람도 공공기관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PT 면접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PT 면접은 제 입으로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레전드 영상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고 댓글에 저 면접관한테 칭찬받았어요, 면접 합격했어요, 뭐 절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허다해. 그만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T가 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하는 게 PT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PT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T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금융계열 같은 이런 건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이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즉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어떠한 현안, 즉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통해서 미리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요 장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찍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시로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저는 오늘 면접관님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에서 요구한 답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답안을 제가 어떻게 도출했는지, 세 번째는 저의 답안에 부족한 점이나 성결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네 번째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저의 이 정답을 더욱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강조를 드리면 이러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주어졌던 이 문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몇 가지 고려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전략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려면
아직은 이러한 자원이나 사람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극복 방안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가 제안했던 이 방법으로서 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낸 지원자, 수험번호 몇 번이었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이해는 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는 유튜브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강민혁 PT 면접을 치시면 돼요. 그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4시 59분이거든요. 제가 4시 3분에 시작했어요. 제가 5시까지 강의였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좀 소화를 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면접을 잘 보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자신감과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면접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근데 괜찮아. 왜? 나는 이건 모르지만 다음 질문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내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면접관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 몇 개 해도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다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선 결국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는 이러한 자존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면접에 갈 건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그럼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당장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쓰레기가 있네? 하나 주워. 어떤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 오늘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가가지고 강민혁 아저씨가 떠드는 거 하나 들어야지. 오늘 여러분들 성취를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현직자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나 오늘 이거 물어본 거야. 그 지식을 알았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취를 한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걸 얻을 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빈도수야, 빈도수. 내가 얼마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느냐, 그게 쌓이고 나면 면접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면접에 특화된 삶을 사셔서 면접에서 꼭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